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보길입니다. 미중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주미대사로 그 많은 미국 통들을 다 제끼고 왜 전랑 외교의 대명사인 칭강을 내보냈을까요? 지난 6월 25일 미국 국무부 2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을 만난 왕이 외교부 장관하고 셰펑 미주 정책 담당 부부장과의 대화에서 왜 이렇게 공격적 태도를 중국이 취했을까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5일 중국의 외교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을 향해 말을 했던 그 화형과 분노, 그 스타일의 외교가 이제 중국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이 중국을 줄기차게 공격하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결국 승리했던 마오쩌둥의 지구전 사상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이 지금 중국 외교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SCMP는 이날 분석 기사에서 최근 중국 공산당 간부들 사이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가지고 승리했던 이 마오쩌둥 전집이 필독서가 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공산당 간부를 교육하는 중앙단교에서 이 마오쩌둥 선집을 교과서로 채택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1937년 7월부터 일본의 침략으로 중국 전 국토에서 전개된 중일전쟁 당시에 만주를 점령했던 일본을 국공합작과 또 지구전을 통해서 이 중국 대륙에서 몰아냈던 이 마오쩌둥이 직접 지구전론을 집필하기도 했는데요. 이 마오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일전쟁이 장기화할 것이기 때문에 전면전이 아니라 게릴라전을 펼쳐야 된다. 이런 소위 지구전론을 주장한 겁니다. 마오쩌둥은 또 이 책에서 군사행위는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지구전론은 단순히 무력이 총동원되는 전쟁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고 이 문화투쟁이라든지 정당투쟁, 특히 패권 다툼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논리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중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바로 이 마오쩌둥의 지구전 사상을 외교의 기본으로 원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분석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마오쩌둥은 지구전론에서 결국 일제는 몰락하고 중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와 똑같은 논리로 시진핑은 미국과 지구전을 펼치게 되면 미국이 몰락하고 결국 중국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앞서서 제창을 하고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동승서강, 그러니까 동쪽은 뜨고 서쪽은 내려간다. 이 동승서강이 국제사회의 큰 추세, 이런 논리가 바로 이런 근거에서 나온 겁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오늘 1월에 장관급 고위 간부 토론회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100년 만에 큰 변화를 겪고 있고 시와 세는 우리 쪽에 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시진핑의 이런 외교 정책은 그동안에 갈등이나 대립이 없는 미중 관계, 또 상호 상생 협력의 미중 관계를 추구했던 이 그동안의 외교 방식하고는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이전의 외교 전략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였죠. 이 도광양이라는 것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실력을 비축한다. 이런 의미였죠. 근데 중국이 이 슈퍼파워가 될 때까지 미국과 서방국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외교 정책을 그동안에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데다가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기대와는 달리 과거보다 더욱더 강경한 대중 정책을 펼치게 되니까 결국 시진핑 주석이 외교 방식의 대전환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것은 중국이 알게 모르게 내비친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7월 17일자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러시도 씨가 지난 6월에 출간한 기나긴 게임, 미국 질서를 대체하려는 중국의 대전략,
이런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커버 스토리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주목을 끌었던 것은 대중 강경파인 러시도 씨가 이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백악관 NSC의 중국 담당 선임국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트 캠비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더불어 대중정책을 짜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러시도 씨는 이 책에서 중국에 대한 실망감을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은 중국이 글로벌 경제로 편입하는 걸 지원하면서 글로벌 사회에서 중국이 책임 있는 이해 당사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후에 진행된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중국은 미국과 지향점이 다르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고 이제 미국도 중국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4월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1세기를 이끌기 위해 중국 및 다른 국가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변곡점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문제는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하고 호주 싱크탱크인 로이 인스티튜트에 의하면 이 2018년 기준에서 전 세계 190개 국가 중에서 미국보다 중국과의 교육 규모가 큰 국가가 약 67%인 128개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적은 비용으로 중국이 새로 구축하려고 하는 글로벌 질서 구축을 해방 놓는 방법. 그게 이제 전문적으로는 이제 러시도시는 이렇게 용어를 썼습니다. 비대칭적인 무디기하기. 이런 전략을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방법으로 군사적으로는 첨단 무기 개발로 중국의 영유권 확대 움직임을 견제하다든지 또 경제적으로는 미국 기업이 핵심 부품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을 써야 된다. 이게 이제 러시도 씨의 주장입니다. 러시도 씨는 특히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초강대국으로 가기 위한 원대한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면서 이를 대체하지 아니하면 미국은 무너질 수 있다라고 경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중 강경파들이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핵심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의 화해는 물 건너갔다라고 보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중국 외교는 노회한 외교관이 양세스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책임져 왔죠. 그는 오랫동안 미국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교류를 해왔고 특히 부시 가문의 개인적 친구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미국의 최고위층하고 깊은 유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중 간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양세스의 외교 방식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을 했고 더불어 소위 미국 통이라고 말하는 외교관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미 대사로 전랑 외교의 대명사인 친강을 발탁한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분석입니다. 중국의 대미 외교 방식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3월에 알래스카 2+2 회담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중국의 발톱을 드러낸 것은 지난 7월 26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중국 텐진에서의 왕이 부장 그리고 쇠펑 미주정책 담당 부부장과의 회담에서입니다. 미국의 최고위급이 중국을 방문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논하지 않고 그저 불만사항과 레드라인들을 줄줄이 열거했습니다. 전형적인 전랑 외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그 회담 장면을 외국 기자는 철저히 못 들어오게 배제를 했고 오직 중국 기자들만 들여보내가지고 취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이 먼저 발언하도록 했고 중국 측이 발언하는 그 시간 동안만 중국 기자들에게 취재를 허용했습니다. 당연히 셔먼을 비롯한 미국 측 발언 시간에는 중국 취재진까지 다 내보냈습니다. 중국의 속내가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회담 직후에 곧바로 친강을
주미대사로 발령했습니다. 이건 미국과 화해할 뜻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화해할 뜻이 없다기보다는 어차피 미국과 당분간 좋은 관계를 만들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당분간 중국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친강이 무슨 일이 있어도 중국이 이걸 관철하는 늑대 외교의 신봉자이고, 또 대미 강경파라는 점에서 앞으로 주미대사로서 친강이 어떻게 행동할지 훤히 그 앞길이 보입니다. 또한 친강을 주미대사로 내보냈다는 것은 미국의 우호적인 양제스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배제하고 앞으로 친강 같은 이 젊은 세대의 강경파를 중용하겠다, 이런 시진핑의 의중이 실린 인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은 더욱더 강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현재의 미중 충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미 화해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갔다고 보고 있으며, 이 양국의 대화는 위기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갈 때까지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앞으로의 미중 관계는 강대강의 충돌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국지전적인 군사 충돌도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직접 교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피를 말리는 대치 국면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중국은 이번 기회에 미국을 반드시 잡겠다는 패권 쟁탈 의지를 격화하게 될 것이고, 그럴수록 미국은 중국을 이번 기회에 때려잡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중국이 굳은 의지로 미국을 추월하려고 해도 그것은 헛된 몽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만한 초강대국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의 생산성, 그리고 부를 상징하는 지표인 1인당 GDP만 해도 중국은 2020년 기준에 가지고 1만 800달러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6만 3천 달러입니다. 6분의 1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또 초강대국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군사력과 기축통화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력과 기축통화 면에서도 중국은 절대 미국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국방력을 강화한다 해도 지금 투입되는 국방 예산이 2,090억 달러로 미국의 7,405억 달러의 28% 수준에 불과합니다. 3분의 1도 안 됩니다. 턱도 없는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미국 외교 전문지인 퍼린 팔리스는 초강대국 운영은 돈이 많이 드는 비즈니스인데 미국은 나머지 10개 군사 강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국방비를 쏟은 미국이 이젠 오직 중국을 향한 전략으로 대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그만큼 부담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기축통화 면에서도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기축통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위안화 자체가 국제교역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데다가 외교적 고립까지 더해지면서 기축통화로 가는 길은 더 멀어졌습니다. 여기에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원천적 능력 결여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공산당 중심의 권위주의 독재 체제, 그리고 낮은 인권 수준, 여기다 탈레반과 같은 테러 세력과 손을 잡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존경과 동의를 얻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중국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감소, 중국 내부에 이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당장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제대로 유지하기도 힘들 것이고요. 이런 부정적 상황은 제조 2035,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2035 계획마저도 완전히 모래성으로 무너지는 그런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국가안전보장회 NSC 중국 국장을 지냈던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난
3월 초에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 심각한 도전인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은 고령화와 성장률 유지, 주변국 분쟁 등 많은 리스크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이 목표대로 계속 전진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진짜 강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과거 소련이 어떻게 해서 붕괴되었는가를 잊고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취임 후에 소련 연방의 붕괴 이유에 대해서 러시아 공산당이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공산당 이념을 붙들지 않으면 중국도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소련이 무너진 것은 공산당 이념의 변형이 아니고 1970년대 후반부터 브레즈네프 시대에 강화됐던 중앙 집권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성장의 한계를 드러냈던 것이고 여기에 미국과의 군비 경쟁에 따른 경제적 부담까지 겹치면서 1991년 분개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소련의 브레즈네프 시대하고 너무나도 흡사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쩌면 중국 지도부가 절대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로 이미 접어들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전랑외교로 대외 정책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결국 시진핑의 3년인과 모두 이 길이 연결됩니다. 시진핑이 곧 국가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지금 중국 내에서 정상적인 이성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집단 이성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역시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반중 정서가, 미국 내 반중 정서가 75%를 넘어선 상황에서 미국 역시 중국과의 화해 정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은 점점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은 지금 중국 공산당 체제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